59살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땅을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며느리는 전화로 어머니가 치매라 그렇다며 망신을 줍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받던 그날 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지난 20년간 아무도 몰래 키워온 수십억 원대 제국의 장부를 꺼내듭니다. 이 통쾌한 반전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59, 제 이름은 고미자예요. 여기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았죠. 이 집도 저를 둘러싼 이 검은 현무암 돌담도 제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사람들은 제주가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저에게 제주는 그냥 삶 그 자체예요. 특히 이른 아침 물안개가 곧자왈 숲을 가만히 감싸 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저 안개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죠. 곧자왈은 그냥 숲이 아니거든요. 태초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온갖 생명이 뒤엉켜 자라는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저는 동이 트기 전 그 신비로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요. 돌담으로 둘러싸인 귤 농장은 제게는 자식 같은 곳이에요. 남편이 하늘로 가고 유일한 아들 지훈이가 서울로 떠난 뒤로는 이 귤나무들이 제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주었죠. 해마다 푸른 잎사귀를 틔우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주렁주렁 황금빛 열매를 맺어주는 이 나무들을 보면 힘든 세상살이도 묵묵히 버텨낼 힘을 얻곤 해요. 오늘도 가지 끝에 맺힌 이슬을 털어내며 밤새 나무들이 잘 있었는지 하나하나 눈을 맞췄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람 냄새. 이게 바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제 삶의 전부였죠. 오전에는 어제 따놓은 귤로 김치를 담갔어요. 사람들은 귤로 무슨 김치를 담그냐고 하지만 잘 익은 귤로 담근 김치는 그 어떤 별미보다 상큼하고 깊은 맛이 나요. 이건 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우리 집안만의 비법 같은 거죠. 잘 버무린 김치를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이 항아리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숨을 쉬는 이 항아리 안에서 김치는 제 맛을 찾아가겠죠. 늘 그렇듯 항아리를 정리하고 나서는 곧자왈 입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수백 년은 족기 됐을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들 신목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 나무라고 부르죠.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와서 소원을 빌던 나무거든요.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대단한 걸 비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지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전하는 거죠. 집에 돌아오니 마침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지훈이는 언제나처럼 반듯한 양복 차림에 말끔한 모습이었죠. 뒤로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빼곡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가끔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이나 집안 풍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아들은 바로 용건을 꺼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안부는 이제 묻지 않은 지 오래됐죠.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서류는 잘 받으셨죠? 이메일로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냈는데. 아, 응, 받았다. 근데 뭐가 이리 복잡하냐, 봐도 잘 모르겠더라. 저는 사실 컴퓨터를 잘 못해요. 스마트폰도 전화 받고 카톡으로 손주들 사진 보는 게 전부죠. 아들이 보냈다는 서류 파일은 열어볼 엄두도 못 냈어요. 등기로 온 서류 뭉치도 빼곡한 글씨를 보니 머리부터 아파왔고요. 제게는 그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화면 속에서 답답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되는 간단한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게 다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르룬영.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성공한 재무관리자인 아들은 늘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대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세상과 아들이 아는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고 저는 어느새 아들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그 역할에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라
더 이상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죠. 그렇게 통화는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이틀 뒤였을까요? 제가 사는 이 좁은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지훈이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쑥한 차림의 젊은 남자 두 명이었죠. 서울에서 왔다는 그들은 은성개발이라는 곳에 변호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저와 제 낡은 집을 향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제 평생의 시간이 묻어있는 이 낡은 현무암 집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그건 마주 앉은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들은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오직 지훈이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죠. 제 앞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법률 용어와 듣도 보도 못한 액수의 돈 이야기가 무심히 던져졌어요. 수십억 원, 평당 시세, 용적률, 인센티브. 그 단어들은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둥둥 떠다녔죠. 저는 그저 낡은 가구처럼 그들의 대화를 위한 배경의 일부가 되어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무언가 물어보려고 하면 지훈이가 즉시 제 말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창피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마치 말썽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주인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들에게 저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 땅 못 판다. 이 곳자왈은 그냥 숲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영혼과도 같은 곳이다. 그 말을 듣자 젊은 변호사 중 한 명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어르신, 지금은 영혼보다 통장 잔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 부장님? 그 말에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촌스러운 고집 때문에 세련된 서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지훈이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회의를 마무리하고 그들을 배웅하러 나갔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과 낯선 사람들이 떠들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제 집인데, 제 땅 이야기인데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깊은 모멸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온몸을 덮쳐왔어요. 현무암 돌담에 스민 수백 년의 시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게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소매, 물이 스며들 듯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제주에 더 머물기로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매일같이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했어요. 아침 식탁에서는 제 노후 이야기를 꺼냈죠. 서울 근교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친구도 많고 병원도 가깝고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 낡은 집과 힘든 농사일은 이제 그만두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울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유학이라도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냐고, 제가 이 땅을 팔아 목돈을 쥐어주면 그게 다 손주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제 모성애와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교묘하게 건드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고집센 늙은이가 되라는 말처럼 들렸죠. 압박은 집 밖에서도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마을 이장님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찾아왔더군요. 손에는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들고서요. 이장님은 한참을 바치리며 날씨 이야기만 빙빙 돌리다가 슬쩍 은성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회사에서 마을에 큰 발전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길도 넓혀주고 낡은 경로당도 새로 지어준다고.
마을 전체를 위한 좋은 일인데 제가 땅을 팔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은근히 흘렸어요. 가족에 이어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마저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순식간에 제 고집 때문에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깊은 고립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데리고 곧자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Tangled vines and mossy rocks, a place untouched by time. This is where her sense of history and connection is strongest. 여기가 어딘지 아니? 한참을 들어가자 이끼가 낀 작은 봉분 하나가 나타났어요. 제가 증조할머니의 무덤터라고 알려주자 지훈이는 별 감흥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다시 아들을 이끌고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리던 신목 앞으로 데려갔어요. 네가 어릴 때 크게 앓은 적이 있었다.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어서 네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매일 새벽이 나무에 와서 빌었어.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땅은 단순한 흙과 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족의 눈물과 기도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발 아들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위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하얀색 드론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은성 개발에서 띄운 것이 분명했죠. 신성한 공간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그 기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차가운 렌즈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제 간절한 눈을 피하며 마침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차갑게 뱉어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땅하고 나무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다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 깊은 절망감 앞에서 제 전통적인 지식과 믿음은 저 차가운 드론 앞에서처럼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훈이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상 앞에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단순 동의서라고 했어요. 측량을 위해 필요한 간단한 절차일 뿐이라고. 하지만 서류의 빼곡한 글씨들 속에서 지질 탐사, 장애물 제거 같은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평생의 감각이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장은 못 찍어준다고. 지훈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챙겨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함께 이미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들고 나왔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방 서랍을 뒤져 도장을 찾아낸 모양이었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아들의 권리로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서류의 버젓이 서명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잔인한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배신이었어요. 제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응어리가 되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이틀 동안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아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새소리가 아닌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노란색 포크레인이 제가 평생 신성하게 여겼던 곶자왈의 가장자리를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었어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종이장처럼 부러져 나갔고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검은 흙이 속수무책으로 파헤쳐졌죠. 곶자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 끔찍한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죠. 수십 년간 묵묵히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제 삶이, 그 억눌렸던 한 흔히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되어 제 온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포크레인이 곧자와를 처음 후벼파던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머릿속으로 차가운 결의가 안개처럼 피어오를 뿐이었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 곧장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안전모를 쓴 남자들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라고, 여긴 당신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죠.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제 아들 강지훈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허가서였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보상금이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요즘 노인네들 수법이 다 똑같다고요. 제 평생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악을 쓰며 항의하는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어요. 동네 구멍가게에 두부라도 한 모 사러 갔는데 평생을 알고 지낸 가게 주인이 제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다른 이웃들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낮에 있었던 그 소동이 개발을 막는 고집 센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다고 해요.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제가 마치 돈에 눈이 멀어 떼를 쓰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더군요. 저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신뢰를 쌓으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식간에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 아빠만 나쁜 사람 됐다고. 어떻게 아들 얼굴에 그렇게 똥칠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영상 밑으로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서 제 아들 지훈이가 썼을 것이 분명한 글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십니다. 저희도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모시려는 건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저를 그냥 고집 센 노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 모든 저항을, 제 모든 분노를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의미 없는 발작으로 치부해버린 거죠. 이제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동정하기 시작할 테고 그 동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감옥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 평판, 제 존엄성, 제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따금 창밖으로 저를 흘끔거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했죠.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제 집 앞에서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서울 아들 말 들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한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완벽한 고립, 철저한 외로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통장 여러 개와 제 손때가 묻어 두툼해진 거래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 20년간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읽어온 제주의 숨결이라는 조용한 제국의 역사였어요. 장부를 펼치자 까마득한 과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갓 20살이 된 아들 지훈이를 서울로 유학 보내고 홀로 남았던 그 시절. 막막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제주 여자들은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에겐 좀녀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친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해녀들처럼 억척스럽게 삶과 맞서는 강인한 말이에요. 저는 잊혀가는 제주의 진짜 맛과 멋을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더 이상 손 벌리지 않고도 제 삶을 꾸려나가고 싶었죠. 그렇게 제주의 숨결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담근 귤 김치를 들고 무작정 제주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주방장을 찾아갔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지만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까다롭기 짝이 없는 그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그 후로는 신뢰가 신뢰를 낳았어요. 평생을 물질하며 함께 늙어온 해녀 언니들과는 계약서 한 장 없이도 끈끈한 의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값보다 더 후한 값을 쳐주었고 언니들은 가장 귀한 전복과 성게를 제게만 넘겨주었죠. 그렇게 제 손을 거친 제주의 보물들은 최고급 식재료가 되어 호텔과 고급 식당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귤피로 천연 염색을 한 수건과 스카프는 공항 근처 고급 기념품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인 돈은 모두 지역 농협조합장님을 통해 차곡차곡 관리되었어요. 그분은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라 제 오랜 친구였고 제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제 삶의 무게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부를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제 눈물과 땀, 제 외로움과 자부심, 제 삶과 철학 그 자체였죠. 아들과 세상이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늙은이로 취급할 때 저는 침묵 속에서 저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관 없는 여왕처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절망과 무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확신이 들어찼죠.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생각. 당신들이 돈과 법으로 나를 공격했다면 나도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방식으로 맞서주겠다고. 저는 조용히 장부를 덮고 나무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이제 어둠 속에서 숨어 있을 시간은 끝났어요. 제주의 숨결이 이제는 거친 폭풍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낡은 장부 속에 잠들어 있던 나의 시간들, 나의 제국을 어떻게 깨워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동이 틀 무렵 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에 입던 몸빼 바지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밭에 나가는 고미자가 아니라 제주의 숨결의 주인 고미자로서 나서야 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제 첫 목적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지역 협동조합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창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사장님까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죠. 아들과 서울의 변호사들이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들은 저를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라 이 조합의 가장 큰 손님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하고 있었죠. 이사장실로 안내받아 차를 한 잔 마주하고 저는 조용히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예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고 싶다고요. 제가 말한 액수에 이사장님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만 했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태풍을 일으키려면 먼저 바람부터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두둑한 현금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조합을 나선 저는 곧장 제주시로 향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번화가의 삐까뻔쩍한 빌딩이 아니었어요. 구도심의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한라 법무법인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이곳은 돈 있는 대기업의 편에 서기보다는 힘없는 제주 사람들의 편에서 싸워주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내민 아들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와 곶자왈이 파괴되는 사진을 보며 그는 분노했고 제 손에 들린 돈 가방을 보며 그는 놀랐죠. 저는 더 이상 어리숙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싸울 이유도, 싸울 의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울 돈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어요. 은성개발을 상대로 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 아들 강지훈을 상대로 한 사문서 위조 및 재산권 침해 소송까지 전부요. 법적인 무기를 준비한 뒤 저는 제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태풍을 일으킬 바람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닷가 근처 해녀 탈의실이었어요. 그곳에는 제 평생의 친구이자 제주 해녀들의 대모, 다모인 순옥 언니가 있었죠. 저는 긴 설명 없이 곶자왈 사진 한 장과 아들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어요. 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그 손길 하나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제주의 괜당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피보다 진한 신뢰와 의리로 맺어진 우리만의 끈끈한 관계 말이죠. 다음으로는 제주 최고의 호텔 총주방장을 찾아갔어요. 그는 처음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발 회사와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그는 최고급 식재료라고 답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 최고급 식재료의 혼은 어디서 오냐고. 제귤 김치가 없었다면, 순옥 언니의 해녀들이 목숨 걸고 따온 전복이 없었다면 당신의 요리가 지금처럼 빛날 수 있었겠냐고.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사의 양심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감귤 염색장인과 지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신 퇴직교장 선생님까지 차례로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저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제주의 숨결이 가진 가치를 그들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큰 행운은 교장 선생님 댁에서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손녀딸이 마침 방학이라 집에 와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주 똑 부러지는 아이였죠.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아이가 자기가 돕겠다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죠. 저를 공격했던 바로 그 무기를 이제는 제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쩔쩔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연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저는 제귤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곶자왈의 넝쿨 식물들이 어떤 약효를 가졌는지, 제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하자 신기하게도 떨리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어색했던 표정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한라 법무법인의 좁은 사무실에 우리 모두가 모였어요. 변호사님, 순옥 언니, 총주방장님, 교장 선생님과 그 손녀딸, 그리고 저까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 같았죠. 우리는 거기서 완벽한 폭풍 전략의 마지막 그림을 그렸어요.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순옥 언니와 교장 선생님은 지역 여론을, 총주방장님은 제주의 양심 있는 상인들을, 그리고 손녀딸은 온라인 세상을 맡기로 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바람은 미풍에 그치지만 함께 모인 바람은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죠. 이제 폭풍을 일으킬 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주의 바람은 유난히 차고 맑았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밤새 계획을 다듬고 나온 우리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결의를 품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모아온 바람이 태풍이 되어 불기 시작했죠. 첫 번째 바람은 법정에서 불었어요. 한라 법무법인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법원의 계약 절차의 명백한 기망행위와 회복 불가능한 문화유산 훼손을 근거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변호사님은 곧바로 은성개발을 상대로 수십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액수는 단순히 제 땅값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시간,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담아낸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값이었죠. 서울의 증권가에서는 이름도 모르던 제주도의 작은 로펌이 던진 이 폭탄에 잠시 술렁였다고 해요. 두 번째 바람은 온라인 세상에서 휘몰아쳤어요. 교장 선생님의 손녀딸은 그야말로 디지털 세상의 장수더군요. 곶자왈을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은 무섭게 번져나갔어요. 제일 먼저 제 영상이 올라갔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생을 입어온 몸빼 차림 그대로 저는 제 귤밭과 곶자왈을 배경으로 서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제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땅에 스며 있는지를요. 제 이야기는 눈물을 짜내는 신세 한탄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역사를 증언하는 카라니떼리의 목소리였죠. 곧이어 순옥 언니와 해녀들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거친 우리 언니들이 간물질을 마치고 나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고미자는 우리 평생의 동무다. 미자의 땅은 곧 제주의 땅이다. 누가 우리 바다, 우리 땅을 건드리는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바다의 파도 같은 힘이 실려 있었어요. 뒤이어 호텔 총주방장님의 영상이 올라왔을 땐 파장이 더욱 커졌죠. 그는 자신의 하얗고 빳빳한 요리사 모자를 쓰고 제주의 숨결에서 온 식재료들이 없으면 자신의 요리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증언했어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제주의 문화와 경제를 지키는 싸움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를 치매 걸린 노인이라 조롱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사라졌어요. 대신 이런 분이 진짜 제주의 어른이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저럴 수 있나 하는 분노와 응원의 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죠.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바람은 현실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지역 신문사에 제보한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서울 거대 자본, 제주의 심장 곶자왈을 파괴하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는 항해 글로 마비가 되었어요. 여론에 떠밀린 도지사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은성개발의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우리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의 집행관이 곶자왈 공사 현장에 나타나 명령서를 전달하던 날 포크레인의 굉음이 멈추는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의 정적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은성개발의 주가는 폭락했고 자연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궁지에 몰린 은성개발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죠. 변호사님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들의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곶자왈 생태보건기금에 수십억 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했죠. 그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 곶자왈의 승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날,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곶자왈 문화체험, 공원 설립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덕분이었을까요? 펀딩은 시작한 지 단 며칠 만에 목표 금액을 훌쩍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땅을 지켜낸 것을 넘어 제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었죠. 이 모든 과정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동안 제 아들 지훈이는 서울의 번쩍이는 사무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심정을 손에 잡힐 듯이 알 수 있었어요. 재무관리사인 그는 이 모든 싸움에 들어간 돈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겠죠. 제주 최고의 로펌 수임료, 전문가들이 만든 것처럼 세련된 온라인 캠페인 영상들, 이 모든 것을 움직인 막대한 자금,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를 생각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던 촌스러운 시골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산가이자 무서운 전략가였다는 사실. 자신의 성공,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아이들의 비싼 학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제국 위에서 누리던 허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는 아마 평생 처음으로 진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보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부끄러움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을 테죠.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날 지훈이는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결말이었겠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제주는 다시 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죠. 곧자와를 핥히고 지나갔던 포크레인의 상처 위로는 어느새 새로운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원망도 미움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제주공항에 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 지훈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꼿꼿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최고급 양복 대신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성공한 서울의 재무관리자는 온데간데 없고 길 잃은 아이 같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아들의 입에서는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는 잠긴 목소리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을 꾸짖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 다가가 지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죠. 서울 바람이 많이 차가웠나 보구나. 그만하면 됐다. 집으로 가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승리를 택한 제 마음이 무너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특별할 것 없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죠.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아들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긴 사과나 변명보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곶자왈 문화체험공원이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대형 장비 대신 제주 전통 방식으로 돌담을 쌓고 흙길을 다졌죠. 저는 더 이상 밭에서 귤만 따는 고미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고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존경과 신뢰를 보내왔어요. 저는 공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 청년 육성 및 환경보호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승리가 저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요. 이 땅에서 희망을 찾고 싶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어야 했죠. 신기하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서울과 육지에서 성공을 꿈꾸던 동네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제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던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고 여사님이 일으킨 유턴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지훈이를 내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었죠. 바로 제귤 농장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평생을 컴퓨터 화면 속 숫자만 들여다보던 아들은 처음에는 흙 묻은 호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묵묵히 땀을 흘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귤나무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으며 그는 처음으로 땅의 정직함을, 노동의 신성함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마을 회관에서 전통 김치 교실을 열었어요. 지훈이는 제 옆에서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으며 제 조수 노릇을 톡톡히 했죠. 수강생들 앞에서 제가 김치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할 때면 아들은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끝에서 비로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문화공원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회계 관리를 돕고 싶다고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과 오만이 아닌 진정한 기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해 진력기였어요. 저와 지훈이는 나란히 언덕에 서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곶자왈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곶자왈 위로 부서져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던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 바람과 발밑에 뒹구는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제주의 역사란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깨달음과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거친 바람과 단단한 돌멩이 속에 깃든 제주의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바람과 돌의 여왕이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제 평생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곶자왈 위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제게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고미자 씨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